원소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물질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물질관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물질에 대한 견해예요. 학자들의 견해.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질에 대한 생각을 물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과학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아래쪽에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고대라고 하면은 기원전을 이야기하죠.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고대에 처음으로 나오는 인물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탈레스는 1원소설을 주장했어요. 1원소,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로 모든 물질이 구성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죠. 그 원소를 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식물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도 거의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오는 과학자가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원소 아니고 4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럼 네 가지는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성분으로 모든 물질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단원에서 뒤에 가면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데모크리토스는 입자설이냐 연속설이냐를 가지고 둘의 대결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데모크리토스는 지금 현대에 읽어도 이상하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과학자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 현대의 입자설과 부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데모크리토스가 고대부터 입자설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의견과 좀 비슷하죠. 4원소설을 주장을 해요. 근데 이 4원소설이 엠페도클레스와 조금 어떤 점이 다르냐면 얘는 4원소 변환설이라고 기억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주장했는지 한번 주장을 볼까요?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고 차가움, 따뜻함, 건조함, 습함 네 가지 성질에 의해서 서로 바뀔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이 서로 바뀌어가면서 이 네 가지 성질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구성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자, 중세 그러면 과학이 굉장히 죽어 있었던 그런 시대죠. 네, 종교가 우세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중세에 보게 되면 과학자의 주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술사는 누구냐? 연금술사는 값싼 금속을 어떻게 우물딱쭈물딱 해서 화학 실험을 하게 되면 값비싼 금속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하죠. 근데 연금술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책에 이렇게 중세의 연금술사가 이 단원에 나와 있냐면 이 연금술사들이 값비싼 금속 값이 싼 금속을 값비싼 금속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화학 실험 기술과 그 실험 기구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했었고 또 이들이 원소 기호를 사용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게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4원소설의 근거에서 값싼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게 변환이 된다고 했었으니까 예전에 기원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서로 바뀔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싼 금속도 비싼 금속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 연금술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로 옵니다. 1700년대 후반, 1800년대로 오게 되면 보일과 라부아지에가 등장하게 되는데 보일은 원소설을 주장합니다. 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원소이며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 현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소의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보일입니다. 그리고 이 라부아지에는 예전에 탈레스도 얘기했었죠.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라고. 엠페도클레스도 이야기했었죠.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주장했어요.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라부아지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물을 분해해버렸어요. 물 분해를 하게 되면서 물이 어떤 다른 물질로 나누어졌으니까 물은 더 이상 기본 성분이 아니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물이 더 이상 원소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 라부아지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라부아지에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네, 탐구가 나오죠. 네, 방금 선생님이 라부아지에 물 분해는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여기 실험이 하나 나옵니다. 목표는요, 물을 분해하여 물을 분해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아는 것이 이것의 탐구 목표이고요. 과정을 보시면 예전에 했던 실험이니까 좀 지금 보기에 주전자로 물을 붓고 있고 그다음에 주철관에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 주철관은 그냥 금속 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금속 철이 있고 물이 이 아래쪽을 지나가는데 벽 화로로 막 가열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가열을 하는 와중에 물이 싹 지나가니까 이 주철관이 원래 철이었는데 녹슨철, 그러니까 산화철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이 녹슬었네? 그럼 철이 녹슬었다란 얘기는 누구랑 결합했다란 얘기일까요? 네, 산소와 결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공기가 안에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물만 지나갔을 뿐인데 철이 녹슬었다라는 것으로부터 물은 혹시 성분 중에서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 물이 이 관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기체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기체를 냉각을 시킨 후에 포집을 했더니 여기 수소가 확인이 됩니다. 수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냥불을 갖다 댔을 때 퍽 소리가 나면 수소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로 물이 이루어져 있음을 증명해내는 실험을 완성하였고 따라서 실험 결과는 주철관안이 녹슬고 질량이 증가했다. 그럼 질량이 왜 증가했을까요?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증가했겠죠? Fe보다는 FeO의 질량이 더 클 테니까요. 그래서 물이 분해돼서 발생한 산소가 철과 반응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냉각수를 통과한 물질에서는 수소 기체가 모였다. 이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냥불을 대면 퍽 소리가 난다. 퍽 소리를 내며 탄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니까 원소가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부아지의 실험이 누구의 의견을 반박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탈레스의 의견도 무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도 물불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으니까 엠페도클레스의 의견도 수정이 돼야 되는 거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항상 아리스토텔레스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세 가지 의견에 다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인데 왜 계속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근데 생각해보니 셋 다 할아버지가 맞는데 진짜 할아버지인 거야. 탈레스도 할아버지고 엠페도클레스도 할아버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할아버지인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주장했던 주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이었으니까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부정한 실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했던 물의 분해 실험을 현대에 와서 전기 분해 실험으로 바꿔서 하는 실험이 있었죠. 이 실험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물을 분해해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안다. 우리가 결론은 벌써 알고 있죠. 탐구 과정을 보시면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수산화나트륨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이 NaOH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얘가 물에 녹으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요.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면서 얘네들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이 녹아 있으면 전류가 잘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액을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하는 역할은 전류가 잘 흐르도록 도와준다.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하였죠.
네,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 녹인 물을 실리콘 막대를 씌운 빨대 2개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 빨대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전류를 흘려보내주면서 변화를 관찰을 했더니 플러스 극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요. 불씨만 남은 향불을 내어본다. 혹시 산소를 고민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 다시 타오르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마이너스 극막에서는 성냥불을 데워본대요. 그냥 성냥불을 데워봤을 때 혹시 퍽 소리가 나나? 네, 수소를 확인하려고 하나라는 의심을 하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실험 결과 및 자료 해석을 보니까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기체가 발생한대요. 근데 그 기체 발생하는 양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선생님 이거 오타라서 저번에 수업 시간에 수정했죠. 죄송합니다. 네, 플러스 극 대 마이너스 극에서 1대 2의 기체 발생량이 발생이 된대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좀 안 배운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물을 분해를 하게 되면요. 정확한 화학식이 H2와 O2로 나뉘어진다 해요. 근데 여기 얘네들의 개수를 좀 맞춰주게 되면 산소가 혼자 홀수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여기 개수 2, 그리고 여기 수소가 4개의 원자니까 여기 개수 2를 맞춰주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모두 기체이다 보니까 수증기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누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개수 B와 기체의 경우 분자수 B와 부피 B를 같다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고 선생님하고는 아마 다음 달쯤 이 내용을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물을 두 부피 분해를 하게 되면 수소와 여기 1은 생략돼 있거든요.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를 갖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키마우스처럼 물 분자를 우리가 그려보잖아요. 여기 산소 근처에 아직 공유결합을 하지 못한 비공유 전자쌍 2쌍, 그러니까 전자 4개가 이 산소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기운이 어디에서 놀까요? 이렇게 잘랐을 때 이쪽은 마이너스 극을 띠는 거예요, 산소가. 그 다음에 수소 쪽은 원자핵이 이렇게 노출돼 있을 테니까 플러스 극을 띠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은 어디로 끌릴까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거고, 플러스 극을 띠는 녀석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우리는 산소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산소는 음의 성질을 띠고 있었으니까 부분적으로 플러스 극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원자핵이 노출돼서 플러스의 극을 띠고 있다고 했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수소 대 산소가 2대1이라고 했었으니까 산소와 수소는 1대2의 비율, 얘가 부피 B는 1대2라고 할 수 있겠죠. 1대2만큼 부피 B가 정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플러스 극에서 산소를 1만큼,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를 2만큼 확인할 수 있고, 이 개념은 사실 이 단원에서는 안 배우지만 암기하게끔 하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요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견이 되고 부피 B가 1이라면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견되고 산소에 비해서 2배의 부피가 확인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향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본 게 마이너스 극이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된 기체는 산소 기체. 그 다음에 성냥불이 퍽 소리를 내면서 탄다. 이거는 수소기체의 특징이죠.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는 수소기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결론입니다. 네, 라부아지에가 했던 실험과 같은 결론이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니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원소가 아니다. 임을 알 수 있는 실험.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적인 원소의 정의를 짚어볼 건데 이 단원에서 가장 핵심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원소가 뭔데? 원소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럼 이 문장 중에서 핵심어는 뭐냐면요. 성분이에요. 원소는 성분입니다. 어떤 성분?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문장 자체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원소의 특징은요.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니까 쓰임새가 다르겠죠. 현재까지 우리가 알려진 원소는 118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118가지 중에서 한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이 됐고요. 한 90여 가지. 그다음에 나머지가 몇 가지예요? 한 28가지 정도가 되나요? 네, 인공적으로 만든 원소도 존재한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고요. 원소는 크게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성질을 띠는 중금속이냐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물질 중에서 원소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앞에 보이는 컴퓨터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핸드폰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책도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죠.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우리가 샤프 심으로 쓰고 있는 흑연 있죠. 흑연은 탄소예요. 그럼 이건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산소. 산소도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또 헬륨. 왜 우리 저기 어디죠? 대구타워? 아니다. 이월드, 그죠? 이월드에 가게 되면 피카츄 풍선 같은 거 어릴 때 사본 적 있죠? 그 풍선 속에 들어있는 기체가 헬륨이잖아요. 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방금 배웠던 물, H2O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CO2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암모니아, NH3 점점점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소 중에서 중요한 원소만 짚어봅니다. 수소는 언제 사용하냐면은 자동차 중에서 선생님이 알기로 넥소라고 하는 현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가 수소 연료 전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로도 수소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이죠. 그다음에 우주 왕복선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오는 기체는 산소, 지구 대기 성분의 20%가량을 차지하면서 물질을 태우는데,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데, 식물이 호흡하는데, 사람이 호흡하는데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은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예요. 지구에서 가장 큰 질량을 차지하는 원소인데 매우 단단하니까 건축 재료, 기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은 다들 아시죠? 네, 광택이 나며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귀금속으로, 장신구 재료로 예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헬륨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월드에 있는 피카츄 풍선. 공기보다 가벼워서 풍선 속에 들어가도 풍선을 떠오르게 하고요. 공기 중에서. 그리고 비행선이 잘 뜰 수 있도록 충전 기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구리도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집에 사용하고 있는 전선 속에 붉은색 구리 도선이 있어서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전선에 사용하고 있는 원소입니다. 자, 뒤에도 있네요. 규소는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정 물질을 첨가하면 더 반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준금속으로서 반도체로 사용을 하고 있는 원소고요. 질소는 과자 봉지 속에 충전재로 이용을 합니다. 이 질소 자체가 굉장히 반응성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N2가 삼중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남하고 그렇게 잘 반응하는 기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전재로 이용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거 충전재가 이 재겠죠? 그죠? 네, 충전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은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이고요. 광고용 강판을 옛날에는 진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LED를 광고용 강판에 사용하고 있어서 네, 레트로 느낌을 내는 그런 술집이나 그런 곳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지금은 네온으로 광고용 간판을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네,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예쁜 빛을 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우리 집에 오고 있는 수돗물을 소독하는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살균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래를 할 때 표백제로 쓰거나 아니면 수돗물을 소독하거나 아니면 살균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다이아몬드, 숯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에 탄소가 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캔 음료를 우리가 샀을 때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완전 말랑말랑하진 않지만 좀 무른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원소기호로 넘어가면, 원소기호는 원소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네,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왜냐면은 일일이 말로 할 수가 없고,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게 되었죠. 근데 이 원소가 기호로 나타내는 변천, 역사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최초로 나타냈던 사람들이 중세의 연금술사였어요. 자, 근데 연금술사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값싼 금속을 값비싼 금속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연금술사들이 원소 기호를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그렸다면 자신들이 알아낸 그런 정보를 빼앗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만 부자가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자기들끼리 알아볼 수 있는 그림으로 나타냈었다라고 해요. 밑에 그림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금은 뭐 그렇게 어렵게 나타내진 않았네요. 네, 좀 눈처럼 이렇게 개구리알처럼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나타냈었고, 그 다음에 은은 무슨 달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초승달이죠. 네, 초승달 모양으로 은을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구리는 이렇게, 황은 저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원소 기호를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면 선생님처럼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점점 많은 원소가 생기게 되면 그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세월 이후에 이제 돌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과 기호를 사용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 나타냈대요. 근데 계속 이 돌턴이 그 활동하던 시기에 계속 원소들이 추가로 발견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복잡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지 못했나 봐요. 계속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원소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세 번째,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나오는데, 이 베르셀리우스는 원소의 이름에서 따온 알파벳을, 근데 이 알파벳이 영어의 알파벳은 아니었고요. 원소의 이름 어떤 이름이냐면 라틴어 이름. 네, 라틴어 이름에서 따온, 그 라틴어도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알파벳을 이용해서 만든 원소 기호를 제안했던 거고요. 왜 선생님이 베르셀리우스의 별표를 쳤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는 원소 기호가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것을 바탕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별표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돌턴이 사용했었던 것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르셀리우스는 알파벳의 대문자랑 소문자를 좀 적절히 섞어 썼네. 여기는 대문자만 있는 경우도 있네. 자, 그럼 베르셀리우스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원소 기호를 나타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내신 문제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이 단원이 나오게 되는데, 네, 필수 문제죠.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타냈는지, 뭐 두 가지 이런 네,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원소의 이름에, 네, 원소 이름 아까 전에 무슨 영어가 아니라고 했었죠. 라틴어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카보늄이라고 하는 탄소의 첫 글자가 C니까요. C 대문자로 이렇게 원소기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칼슘도 C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탄소도 C, 칼슘도 C, 그럼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한 게 만약에 하나의 대문자로 나타냈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했냐? 첫 글자가 만약에 같다면 중간 글자 중 선택해서 소문자로 나타내라. 중간 글자를 선택하라고 했지 두 번째 글자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중간 글자 중 뭐 아무거나겠죠. 처음 정하는 사람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칼슘은 여기 중간 글자 중 A를 땄고요. 염소는 여기 있는 L을 딴 것 같고요. 구리는 U를 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내게 됐고,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진 118가지 원소를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누가 이야기했던 방법이라고요? 네,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원소기호 이것을 선생님 외워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기호는 아직 외우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꼭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는 1번에서 20번 사이의 원소 기호도 있지만 그 이외에 자주 나오는 원소 기호도 있으니까 네, 이 내용들 다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주기율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있다 정도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원소들을 번호 순으로 배열해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지닌 원소가 네,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한 표를 주기율표라고 해요. 달력과 좀 비슷하죠. 달력은 우리가 가로줄로는 뭐가 이루어져 있죠? 월화수목금토일은 세로줄에 같은 요일이고 그 다음에 가로줄에는 같은 주가 이렇게 놓이지 않습니까? 1주, 2주, 3주, 4주 그것처럼 주기율표도 주기와 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로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존재한다. 족은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1족에서 18족까지 존재한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원자과 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화학결합에 직접 참여하는 전자들인데요. 같은 족의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방법으로 화학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쪽에 주기율표는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1족과 2족에 있는 이분들 그리고 여기 13족부터 18족까지 여기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거의 배울 거라서 아래쪽은 암기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그러면은 이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A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B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불꽃 반응을 배웁니다. 불꽃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금속 원소 중에서 일부 금속 원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네, 불꽃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부 금속 원소나 그 일부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불꽃에 넣었을 때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불꽃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럼 불꽃 반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일부 금속 원소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일부 금속 원소만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비금속은 아예 불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은 쉽고 간단해요. 선생님이 이 실험하는 거 수업을 예전에 학교에서 교생 실습? 네, 대학교 때 교생 실습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해서 수업이 한 10분, 15분 만에 끝나서 좀 선생님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실험 방법이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양이 굉장히 적어도 실험이 잘 돼요. 그래서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하는 게 쉽고요. 그리고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물질이라 하더라도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불꽃 반응색이 동일합니다. 언제? 같은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 중에서 나트륨이 금속 원소거든요. 그럼 둘 다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죠? 얘네 둘은 불꽃색이 둘 다 노란색으로 동일하대요. 자, 그럼 우리가 색이 어떤 색을 나타내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아래쪽에 여러 가지 불꽃 반응색이 나와 있는데 정말 다행히 이거 말고 선생님이 본 적이 없어요. 이거 7가지 색깔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배우기 때문에 네, 7가지 색깔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칠 때 그때 암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네,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자, 눈여겨봐 주십시오. 얘네 둘은 색깔이 똑같습니다.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 보라색, 구리 청록색, 칼슘 주황색, 바륨 황록색. 자, 그럼 선생님이 왜 리튬과 스트론튬을 좀 잘 봐달라고 했냐면 얘네 둘은 한 번 더 응용이 되거든요. 왜 응용이 되냐면 색깔이 같죠? 둘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럼 구분이 안 되면 얘네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겠죠? 네, 그 방법이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선 스펙트럼에 대한 언급이 나올 텐데 그때 항상 나오는 게 리튬과 스트론튬의 비교예요. 한번 볼게요. 네,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일단 스펙트럼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알려져 있는 빛 있죠. 백색광이 뭐예요? 흰색 빛을 백색광이라고 하죠. 백색광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햇빛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햇빛 같은 경우에 우리 눈에 백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얘네들이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다 합성시켜 놓으면 그게 백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백색을 다시 분리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백색광을 어떻게 하면 분리시킬 수 있냐? 프리즘 아시죠? 이렇게 삼각 기둥 모양으로 생긴 이 프리즘에다가 빛을 이렇게 백색광을 비추게 되면 빛이 파장마다 굴절 정도가 달라요. 꺾이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분리돼서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나타난 모습을 얘기하면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관찰할 때 나타나는 연속적인 색의 띠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속 스펙트럼은 지금 이 단원에서 구색을 위한 거지, 후색을 맞추기 위한 거지, 주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려는 거는 누구냐? 선 스펙트럼이에요. 왜냐면 우리 지금 어떤 단원 배우고 있어요? 원소 단원 배우고 있잖아요. 원소가 무슨 원소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빛의 모습이야, 얘는. 빛의 모습이고 빛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내 눈에 보이는 빛의 모습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고요. 분광기에 비쳤을 때. 이 선 스펙트럼은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원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원소가 금속 원소죠. 금속 원소의 불꽃을 앞에서 우리가 7가지 색깔이 나타났었어요. 금속 원소의 불꽃을 뭘로 관찰하죠? 네, 분광기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불꽃을 관찰할 때 만약에 분광기를 가지고 이 나트륨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부분을 관찰하면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분광기가 뭐냐면요. 분광기는 빛을 나눠주는 기기예요. 근데 정말 다른 게 없고 분광기 속에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이 프리즘 있죠. 삼각기둥 모양으로 생긴 이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게 답니다. 모습을 좀 90도 회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프리즘이 들어있는 기기가 분광기고 이 분광기는 백색광을 퍼뜨려 주는 거죠. 그럼 이 분광기를 가지고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을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나트륨 어떤 한 부분에 밝은 색의 띠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깊은 이야기지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원소가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으면 전자가 바닥 상태, 그러니까 되게 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가 불꽃으로 들어갔더니 얘네가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간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가 있으면 불편하고 불안해요. 다시 내려가고 싶어 해요. 그럼 내려가면서 그때 빛을 번쩍하게 되는데 그 빛을 내 눈으로 본 게 이 빛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구분할 때 선 스펙트럼을 확인하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 선 스펙트럼의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같은 원소라면 이게 같단 얘기네요? 네, 맞아요. 같은 원소라면 언제나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소마다 전자 배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리튬과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구별할 수 있어요. 자, 리튬하고 스트론튬 이 선 스펙트럼으로는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물질 X의 모든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선을 잇다 보면 이 물질 X에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X 속에 들어있는 거를 라인을 따라 딱 가보니까 보니 원소 B는 없겠네요. 이 라인이 물질 X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쭉 가보니까 원소 A는 다 포함되어 있고 원소 C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물질 X에는 원소 A와 원소 C를 포함한다. 그 이유는
원소 A와 C가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이 모두 물질 X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